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 나열하면 똑같아요.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 나열하면 똑같아요. 강달러 상황에서 왜 수출이 둔화될까? 가격 경쟁력도 생기니까 수출하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달러 가치는 혼자 높고요.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인데 그 도토리 중에 한중일만 비교해보면 중국, 일본은 도토리고 한국은 알밤인 거죠. 미국이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가장 먼저 마주했어요. 월로 따지면 6월 달이죠. 6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미국이 9.1%라는 숫자를 마주한 겁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장이 경색 국면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서 높은 물가를 마주합니다. 유로존이나 유로피언 국가들, 영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는 겨울로 갈수록 오는 거고요.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나중에 확인돼요. 영국도 역시 10%대 물가 상승률을 봤는데 에너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유로피언 국가들은 러시아는 아예 유럽에게 제공하는 가스관을 잠그고 있잖아요. 완전히 정확하게 잠그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이 완전히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시해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에너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했던 그런 유로피언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베드로 성당,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시면 성베드로 성당 꼭 가시잖아요. 그럼 성베드로 성당 조명을 이렇게 조도를 완전히 낮춰놓고요. 저녁엔 끕니다. 그만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토록 탄소 중립을 외쳤던 이 유로피언 국가들이 탄소 중립 후퇴입니다. 20년 동안 가동하지도 않던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시켜요. 석탄 발전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해롭거든요. 근데 그걸 가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줘요. 그 위기 상황이니까 에너지 가격이 어떨까요? 급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나라보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미국은 경기가 뒷받침됐었어요. 매우 강했거든요. 22년 경제가 강하게 유지됐습니다. 고용도 완전 고용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토끼는 이미 잡아놨고 물가 상승세는 너무나 높으니까 이 토끼는 잡고 물가만 잡겠다고 뛰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기를 못 잡은 상태예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면 이 경기라는 토끼는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금리 인상을 미국처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속으로 할 때 베이비 스텝 하다가 기껏해야 2번 빅스텝 한 거잖아요. 속도가 다르고 그 속도가 다르니까 역전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거고요. 금리는 곧 돈의 가치고, 그럼 미국 돈의 가치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같이 돈의 가치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은 곧 돈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미국 1달러를 엔화 얼마 주고 바꿀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야기됐었던 것이고, 특히 강달러는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강달러가 나왔었던 모습은 미국만큼 금리 인상하는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나 혼자 킹 하면서 킹달러화 됐던 건데, 최근에는 스웨덴도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하죠. 유로존도 0.75%포인트,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요, 유로존 역사상 정말 처음입니다. 영국도 역시 굉장히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도 물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대략 3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고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도 나중에 먼저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떨어져요. 그래서 정점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제가 한 5가지를 댈 수 있는데, 하나만 대드리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입 물가를 잡아야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자재 사오잖아요. 그리고 제조 물가, 생산자 물가, 제조하잖아요. 그게 유통되고 보급돼서 소비자 물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과되는 시간이 대략 3개월이에요. 수입 물가가 잡히면 소비자 물가도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정점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뭐 할까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의 수입 물가의 중요성,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 필요성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보통은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비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에요. 만성. 그럼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수입해놓은 물건의 가격을 잡아야 되죠. 근데 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유리해요? 강달러가 유리하죠. 그래서 강달러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많이 착각하는데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 달러 이런 문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 하나가 직접 개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달러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수요를 결정짓기 때문에 달러를 안정화하는 데는 기여를 해요. 일본이 그걸 잘 썼었죠. 한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 할까요? 직접 개입과 구두 개입 합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좀 어려운 표현이죠? 네,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미세한 조정이지 거대 조정이 아닙니다. 강달러를 약달러로 바꾸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달러는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환율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직접 개입하고 구두 개입하고 미세 조정한다 한들 바이든이 우리 강달러 놓지 않겠다 한마디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연방준비은행이 몇 개입니까?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우리 한국은행 총재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총재들이 다 또 FOMC 위원도 아니에요. 일부가 FOMC 위원이고 FOMC 위원 한 명 한 명이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FOMC 회의 때 다 하나하나가 뭐예요? 구두 개입이에요. 그러면 이 구두 개입이 먹힐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두 개입, 우리나라의 직접 개입 그렇게 작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누가 승리를 하든 이 강한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왜냐하면 강달러가 주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를 지금만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뭐예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의 목적이 경기 성장이에요? 표잖아요. 당연히 표를 받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유리하죠. 그 물가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강달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파월도 역시 강달러를 놓을 생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11월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만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고 금리 인상 고점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23년 중반이 금리의 고점이에요. 그 지점부터는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유로존과 같은 나라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요. 미국을 압도하진 않겠지만 그 천장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겠죠. 그게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나 통화 정책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어우러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달러 강세 기조는 그런 지점에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봐도 2008년 그리고 1997, 8년 IMF 외환위기 그 두 위기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고점을 찍고 떨어졌고요. 역시 이번에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지 고점을 찍고 유지되지 않아요. 기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시 변수들은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환율이라는 그 지표조차도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1월 정도가 분기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아직도 인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제로에 가까운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만성 디플레이션 국가였어요. 잃어버린 30년. 그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냐면 저물가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물가가 떨어질 때 어떨까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소비하려 하지 않아요. 더 떨어지고 사고 싶어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면 소비를 지금 줄이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소비도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저물가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거예요. 물론
왜 일본이 그렇게 대침체를 겪었나, 장기 대침체를 겪었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 경제가 걱정했던 그것이 저물가였는데, 이 저물가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적정 물가에 부합하게 와준 거예요.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다 같이 물가 상승세가 높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물가에서 2%대 안정적인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경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일본 경제가 21년 1.7%, 22년도 1.7%, 그리고 23년은 1.6%로 거의 1.67%대를 유지하거나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직도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부양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되겠죠. 금리를 낮춰줘야 기업들이 그나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더 현금 보유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려 놔야 현금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돈이 더 될 만한 사업 영역에. 제가 한번 일본의 기업 강연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내수 기업인데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그 기업이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전제를 깔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이런 기업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어떤 그 특정 성별의 속옷 브랜드를 시장 점유율 70%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국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계속 잡고 있는 데 초점을 두는 거지, 더 확장하거나 중국 시장 개척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금리마저 만약에 올라가 버려봐요. 돈 빌려서 신사업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일본의 모습인 거예요. 중국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요? 대봉쇄가 있죠. 그러니까 21년에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극복한 나라예요. 근데 22년에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이 꺾이는 나라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부메랑을 받은 거죠. 더군다나 그 와중에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로 옮겨요? 그 밖에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까지 마주하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코로나19 때 제로금리를 도입했던 것처럼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치고 올리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치고 올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니 이들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먼저 심심치 않은 이야기를 마이크로적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같이 수출 경쟁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12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등등, 조선, 철강 있죠. 근데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 나열하면 똑같아요.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 나열하면 똑같아요. 수출 품목이 유사하다고요. 12대 주력 수출 품목을 전체 우리나라 수출 규모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나 계산하면 80% 가까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하나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1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 세 가지만 합하면 벌써 30-40%까지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근데 이런 품목들의 경쟁 강도가 중국, 일본과 높다고요. 근데 이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인 거 보세요. 강달러 상황에서 왜 수출이 둔화될까? 가격 경쟁력도 생기니까 수출하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달러 가치는 혼자 높고요. 나머지 통화는 다 도토리인데, 그 도토리 중에 한 중일만 비교해보면 중국, 일본은 도토리고 한국은 알밤인 거죠. 이런 국면이니까 가격 경쟁력마저 더 열악해지고 수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이게 문제인 거고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강달러 기조 속에 세계 주요국들이 어떻게 할까요? 수입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는데 강달러 현상이니까 같은 가격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돼요. 더 많은 자국 통화를 지급해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야, 우리나라 중국에서 요소를 사왔는데
요소 사와서 요소수를 만들었죠. 97.7%의 요소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사다가 썼는데 사다가 쓴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요소 가격이 치솟기도 했지만 그 요소 가격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와야 되는 국면이면 이참에 뭐 하자? 내재화하자.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 사주자. 이게 더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재화 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더군다나 이 정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물가 잡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내재화하자가 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이 항상 두 자릿수였거든요.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이 와중에 중국과 일본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또 다른 악조건이 되고 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안화와 엔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아시아 통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건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번 책에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거 1994년 테킬라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멕시코의 전통주입니다. 94년에 멕시코가 상당한 위기 상황에 놓였었어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구분하기 어렵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구분하기 어렵죠. 그리고 역시 외국인이 우리 한중일 이렇게 있으면 구분 잘 못할 거예요. 우리는 구분하지만 이게 투자 성향에도 반영이 됩니다. 멕시코가 위기 상황에 왔네? 멕시코로부터 자금을 유출시켜야지 뿐만 아니라 그 남미 주요국들로부터도 자금을 유출시켜요.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만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다른 남미국들로부터도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테킬라에 취하듯 그 위기가 전이된다. 그게 테킬라 효과입니다. 우리 IMF 외환 위기도 사실은 태국 바투화 효과라고 하죠. 비슷한 경우에서 우리나라부터 직접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신흥국들로부터 그 위기가 전이되면서 우리나라한테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를 놓고 많은 이제 신용평가사나 실제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외환 위기에 처해 있고요. 외환 위기를 간략히 정의 내리면 IMF한테 구제금융 받는 것. 그거 자체가 외환 위기 상황인 거예요. 또 계속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심지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주춤해지는 구간 혹은 떨어지는 구간을 만나더라도 이들 통화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시아로부터 자금을 유출시키고 또 한국으로부터도 자금을 유출시키는 우리가 나름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빅스텝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표성 있는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과정에서 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자금 유출로 이어지고요.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들, 특히 동남아 지역 혹은 이제 태평양 동남아 이쪽 그 지역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고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수혜까지 겹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취약한 그 정도, 금융 안정성이 불안정한 그런 나라가 아닌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견조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L자인데 선진국들이 극명하게 깔리고 신흥국들은 유지됩니다. 3.7% 수준에 22년, 23년. 그러니까 정확히 L자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 신흥국 중에서도 몇몇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해 놓고 이 코로나19 충격에서 21년, 22년 벗어나지 못하다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국면이 시작되는 그런 신흥국들은 아주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